네, 시장을 섭렵한 베테랑들에게 한 수 배워보는 시간, 신의 한 수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KB증권 프라임센터의 투자 콘텐츠팀 민재기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일단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조금 안도하고는 있지만 오전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또 불안했었거든요. 지금 장중 저점이 굉장히 또 불안한 구간까지 내려오면서 수급에 대한 부담감도 안고 있는 자리에서 현재 조금은 나아지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안도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수급적인 질문으로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연초, 그러니까 어제죠. 그리고 연말부터 해서 수급적 이슈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수급에 대한 해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렇게 답답한 흐름, 어떤 연유로 기관의 팔자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해석하고 계신지요? 네,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이제 수급적인 이벤트가 새로운 이제 새해 초반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여전히 이번 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지난해 연말에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물량을 이제 팔았다가 다시 배당락 이후로 다시 사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반면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배당락일 전에 배당 차익 거래와 같은 이러한 프로그램 매수세로 인해서 많이 사들였던 부분들을 다시 기계적으로 매물을 쏟아내는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융투자 쪽에 코스피 쪽에 먼저 흐름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배당락이 여기였고요. 그 배당락 되기 전 5거래일 동안에 금융투자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좀 사들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보면 한 2조 5천억에서 3조 가까운 금액을 일주일 동안 샀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물량이 지금 배당락 이후부터 해서 고스란히 시장이 지금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까지 3거래일 동안 약 1조 한 3, 4천억 정도가 나왔고요. 오늘 지금 보니까 코스피에서 금융투자 쪽에서 나오는 물량이 한 3천억 정도 출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꽤 많은 부분들이 이제 매물로 지금 출회가 되고 있고 상당 부분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물량들이 지금 보면 계산상으로도 그렇죠. 한 2조 5천억에서 3조 정도를 샀는데 이제 한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 팔았으니까 대략적으로 1조 정도만 더 나오면 충분히 그 물량은 소화되는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처럼 3천억 정도씩 매도가 나온다면 이번 주 정도면 지난해 연말에 들어왔던 그러한 금융투자와 관련된 이러한 물량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소화가 되는 게 아닌가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쪽 흐름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배당락일 전에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 6천억 정도를 금융투자에서 기계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배당락부터 해서 지금 보면 3일 연속으로 이렇게 팔고 있고 오전에는 조금 팔다가 오늘 오후에는 지금 약간 플러스로 지금 돌아선 것 같은데요. 한 절반 정도의 매물이 소화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이렇게 나와준다라면 이번 주말 정도면 주 후반 정도면 매물 소화도 코스닥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매물이 출회되는 구간에서 시장이 약간 버텨주려면 오늘 같은 흐름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조금 받쳐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개인 투자들이 연말에 급하게 팔았다가 다시 이렇게 사놓는 모습이고 금융투자는 이렇게 샀다가 지금 파는 모습이죠. 근데 금융투자가 이렇게 팔 때 조금 시가총액 대형주들 위주로 이제 매물이 좀 나오다 보니까 특히나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많이 내려가서 그다음에 신용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의 부담도 있으면서 좀 유동성이 지금 그렇게 풍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럴 때 외국인들이 좀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오늘처럼 오른처럼 외국인들이 이 정도만 좀 관망 내지 순매수를 소폭이라마 해준다면 시장이 이제 금융투자 물량이 이렇게 나올 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급하게 연말에 이렇게 개인 투자들이 팔았다가 다시 이렇게 사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금융투자는 여전히 이렇게 샀다가 매물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남은 물량들이 있는데 이 물량만 이번 주 정도까지 잘 소화가 되면 의외로 지난해 연말 그리고 연초에
주가가 재미없이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물량 소화만 끝나면 반짝 상승하는 그러한 그림이 좀 나올 수도 있는 희망을 한번 가져볼 만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일단 좀 관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소폭이나마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도 조금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코스닥이 이제 좀 문제인데요. 코스닥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급하게 이렇게 물량을 좀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좀 1%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나마 외국인들이 좀 관망을 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플러스로 반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외국인들이 금융투자 매물이 나올 때 어느 정도 방어만 좀 해준다라면 시장은 가격 조정을 이미 좀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바닥을 좀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만약에 여기에서 저점을 잡지 못하고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빠질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 수급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코스닥 지수 수준이 작년 10월 달과 유사한 수준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작년 연중 최저점 부근까지 와 있는데 혹시라도 작년 연중 최저점이 어떤 10월 달에 지수를 깨고 내려가면 제 생각에는 그때보다 신용 부담이 살짝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 물량이 아마 좀 출회되지 않을까 싶어요. 급한 매물들이 아마 나오겠죠. 그리고 최근에 증권사들이 뭐 신용 담보 비율도 좀 다시 원상 복귀를 시키면서 그 부분도 연초부터 약간 영향을 줬었죠. 그래서 전저점을 깨면 이러한 급한 신용 매물이 좀 나오면서 출렁임이 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긴 기간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네, 2020년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의 코스닥의 지수와 신용 잔고 금액을 한번 그려봤는데 지금 지수는 2020년 5월 달에 코로나가 딱 생기고 난 다음에 많이 빠졌다가 회복했던 정도 수준까지 지수는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노란색 그래프가 이제 신용 잔고 금액 수준인데요. 그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4조에서 한 5조 정도 사이의 신용 잔고 금액이었는데 지금은 레벨 자체가 조금 높아져 있죠. 한 7조 후반대로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쏟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같은 지수대에서 신용 잔고 부담은 조금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에 금융투자 매물이 이렇게 나올 때 전저점을 깨지 않고 좀 잘 버텨줘야 이러한 수급의 악순환이 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염두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혹시라도 시장에서 매물로 좀 쏟아진다면 그러면 신용 잔고가 얼마 정도까지 줄어들었을 때 바닥에 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난해 6월달, 7월달 지수가 코스닥이 아주 큰 폭으로 빠졌던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에 10월달 전후로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코스닥이 신용 잔고율이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신용 잔고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수준이 1.9%에서 1.8%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즉 급한 매물이 많이 털리고 난 다음에 바닥을 찍고 시장이 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 코스닥 시장의 신용 잔고율은 약 2%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면 신용 잔고율이 한 1.9%에서 1.8% 정도에서 바닥을 찍고 턴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까지 염두에 두시고 이번 주에 금융투자 매물 소화 과정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체크할 것들이 많네요. 일단은 금융투자의 물량을 이번 주까지는 좀 더 소화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여기에서의 저점 확인은 어느 정도 외국인이 방어를 해준다면 더 밀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종목이나 업종 여쭤보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이 같은 악순환의 수급, 물량을 다 소화한 이후에 지수를 이끌어줄 핵심 주체는 결국 기관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세요? 네네네. 지금 금융투자의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아주 매력적인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이번 주만 잘 견디고 한번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인내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기회를 미리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팀장님? 기관 수급은 여전히 안 좋고 물량 소화도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기관들이 이 안에서 좀 저점에서 사고 있는 그런 섹터들도 좀 있고 좀 지수 대비 선방하는 쪽도 눈에 띄기는 하는데 수급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섹터들이 있나요?
네, 연말부터 연초까지 기관들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뭐 썩 좋지 않은 그런 구간인데요. 네. 그래도 기관들이 사고 있는 업종과 테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도 글로벌리 구조적으로 지금 성장 가능성이 있는 뭐 전선이라든지 전력 케이블 쪽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선 인프라 투자의 붐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에너지 전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태양광 풍력이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력 인프라도 같이 확충이 돼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IRA 법의 이 전기차 시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보급이 확대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충전 인프라도 같이 갖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전선 인프라 투자는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중국까지도 리오프닝으로 해서 만약에 전 세계의 공장이라고 있는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회복을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이 미국과 유럽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 글로벌 공장의 가동률이 회복이 되면 당연히 전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어진 경우에는 변압기라든지 전선을 만드는 업체들은 계속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주목을 해보자라는 건데요. 자, 일단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이제 LNG 발전소라든지 전력을 생산해서 이 가정에까지 이제 우리가 전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 보내는 과정에서 100을 생산해서 이제 가정으로 보냈다면 그 100이 그대로 도달을 하면 좋을 텐데 이 배전을 하는 과정에서 보내는 과정에서 이 자꾸 전력이 손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손실량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과거의 숫자 대비해서 2021년도의 전력 손실량이 월등히 지금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자꾸 손실이 나니까 계속해서 좀 교체를 하고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수요가 계속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외 업체들은 이제 경쟁을 하거나 민간으로 많이 이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한전에서 이제 독점적으로 좀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5년 동안에 그리고 올해는 예상치입니다. 2022년도는 예상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전력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한번 제가 이제 그려서 가지고 왔는데 매출액은 뭐 그만하게 비슷한데 지금 보시면 2021년도 6조 원 가까운 적자가 나고 있고 그리고 작년도 기준으로는 31조 정도가 적자가 나지 않겠는가라는 게 증권사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전이 직접적으로 투자하기 여력이 없는 거죠. 본인도 지금 살기 힘든데.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민간 쪽으로 많이 이양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민간 업체들은 이러한 부분은 시장은 확대가 되는데 앞으로 한전에서 민간 쪽으로 이양이 되면 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LS그룹이 될 것 같고요. LS전선과 그 손자 회사인 가온전선을 보유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는 LS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금도 꾸준히 누적 수매수 포지션을 사고 있고요. 투신도 최근에 수급이 안 좋은 구간에서도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는 LS가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작은 종목 중에서 그리고 밸류에이션만 놓고 본다면 가장 싼 종목은 가온전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가온전선도 이제 LS전선이 47%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가온전선은 최근에 연기금이 아주 공격적으로 사고 있는 이런 모습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온전선이 아마도 미얀마라든지 미국의 LS전선하고 손잡고 같이 해외 지사를 설립을 하고 진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글로벌 전선 인프라 투자에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덩달아서 앞으로 노후화된 변압기도 많은 교체 수요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변압기 쪽도 관심 있게 앞으로 올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정해드렸습니다. 기관이 특히 연기금 쪽에서 최근 들어서 끌어올리고 있는 가온전선이 그 안에 좀 싸다라는 의견으로 좀 제시를 해주셔서요. 계속해서 주가의 움직임 관찰 필요하겠습니다. 신의 한수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의 민재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